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몸, 맘, 맛, 멋, 암, 오방 중에서 몸편의 두 번째 책은 입에서 학문까지 소화기관으로 읽는 20억 년 생명 진화 이야기,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입니다. 국리출판에서 2016년에 펴낸 책입니다. 저자인 김홍표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신데요. 국립보건원 박사 후 연구원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피츠버그 의과대학,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는 기초생물학과 진화생물학, 진화의학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은 단세포 생물부터 인간까지 생명체의 진화 역사를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행위로 들여다본 책입니다. 저자는 소화기관이라는 프리즘으로 생명현상과 기원, 진화사까지 그 장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세포는 입, 후두, 식도, 위, 장, 항문과 같은 소화기관이 있는 생명체로 어떻게 진화한 것일까? 이 책은 단세포 생명체가 다양한 종류의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기까지 그 긴 생명의 역사에서 소화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재배치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진화 역사가 세포 내 소화에서 세포 밖 소화로 변해간 과정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먹는 일, 소화기관이라는 작고 평범한 것에서 출발해 자연 혹은 생명의 법칙에 이르는 과정을 담아낸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서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태양에서 도달한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찌할 수 없어서 탄생한 우주적 필연이다. 그러므로 지구로부터 태양이 멀어지는 약 50억 년 후이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우주 전체로 규모를 확대해서 본다면 어딘가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 생명체가 있으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생명체가 만들어진 후에는 다른 생명체를 먹이 삼아 생존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의 가장 뚜렷한 형태가 동물이고 그들은 종속 영양 생명체라고 불린다. 따라서 종속 영양체는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자신의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명체를 분해하고 거기서 영양소를 추출해내는 특정한 장소, 즉 소화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동물은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농축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에너지는 소화기관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그게 다다. 소화는 세포가 하나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소화관의 진화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면 그 소화기관은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다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좀 더 큰 소화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은 세포 하나의 크기를 넘어서는 먹잇감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제 세포 밖 소화는 다세포 생명체가 주변에 존재하게 되면서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단련되고 정교해진 소화기관은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 즉 입이 있고 항문이 있는
통관으로 자리 잡았다. 통관이라는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벌레는 인간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통관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생명체 진화 역사에서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벌레와의 차별성을 억지로 우기기라도 할 작시면 포유동물은 위도 있고 소장에 육모도 있다는 식의 억지를 부려야만 할 판이다. 이 책은 이런 소화기관의 배후 혹은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레퍼토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도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왜 우리는 모유를 진화시켰을까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하려고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신생아들이 형제나 혹은 성인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모유가 발명되었고, 그것은 갈락토스와 포도당의 결합인 젖당의 형태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식구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수적으로 인간 세포의 10배가 넘고 유전체의 측면에서 인간 유전체의 100배가 넘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와 함께 구강세균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다. 강산을 가지고 있는 위에는 세균이 살기가 힘들겠지만 왜 대장에 그토록 많은 세균이 사는지도 잠깐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 세균이 동물들과 함께한 지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니, 인간을 비롯한 진핵세포의 탄생 자체가 세균 덕택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세포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도 세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니콜 킹 박사가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바로 그런 세균과 다세포 생명체 공존의 현장이 우리 장내에서 피부 곳곳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살아 숨쉰다. 동물과 세균의 합체형인 새로운 개념의 생명체는 자신과 다른 장내 세균을 가진 생명체와는 서로 교미할 수도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이제 종을 구별할 때 세균의 족보가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세균은 소화기관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빚어진 소화기관의 동물의 역사기간 내내 풍요롭기보다는 궁핍한 시절을 감내해왔다. 이 얘기는 동물 생태계 전체를 보아야 그 내면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끝나지만 식물에 들어있는 질긴 섬유를 직접 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조악한 식물 섬유에서 영양분을 뽑아내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장에 상주하는 세균들의 몫이고, 그 양은 인간이 섭취한 영양소의 약 10에서 15%에 이른다. 인간 사회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잉여 식량과 늘 대면하고 있다. 기생충을 논외로 하면 아마 동물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완고하기 그지없는 유전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기생충은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조직이나 기관을 모두 없애버리는 축소지향적 생존 전략을 선택했지만 인간은 할 일 없이 살이 찌고 있다. 두뇌의 크기를 키우는 일은 몇 가지 환경의 변화와 유전자 변화를 동반하면서
한편으로 턱과 정수리를 잇는 근육을 약화시켰다. 좀 느슨해진 두개골은 큰 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덩달아 이빨은 훨씬 약해졌다. 인류가 불에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렵지 않게 쓰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박상용 선생의 말처럼 누가 이런 책을 읽자고 주머니를 털겠는가 하는 생각은 책을 쓸 때마다 든다. 저자 김홍표 교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입과 항문에 이르는 방대한 소화기관으로 읽는 20억 년의 진화 이야기를 김홍표 교수님 저자 덕분에 한 권의 책으로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번에 나누어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 본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몸, 맘,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